자, 이 내용이 뭐냐면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을 봐요. 그렇죠. 그래서 부합이 안 돼요. 건물은. 그래서 어떤 부합이 안 되기 때문에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민법상 체계. 왜냐하면 그 출발점은 별개의 부동산을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소유자가 다르게 되면 이 건물 소유자에게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가 살펴봤다는 거예요. 한편 토지의 소유자가 공유자예요. 그래서 가, 을, 병이 있어요. 그런데 공유의 개념에 따르면 자신의 지분의 비율에 따라 이 토지의 전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건물을 공유자인 을이나 또는 을병이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갑이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한 경우라면 사용을 못한 갑은 이 건물을, 이 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을이나 아니면 을병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갑은 자신의 지분의 지분 비율의 범위 내에서 토지를 사용하지 못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게 공유에서 배웠던 내용이에요. 특징은 이거죠. 토지와 건물은, 그리고 또 하나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건물과 토지가 일괄해서 매매가 되는 게 아니라 토지 따로 건물 따로 양도도 가능해요. 매매가 가능해요. 토지 따로 건물 따로 각각의 매매도 가능합니다. 이게 우리가 받았던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집합 건물에 있어요. 이건 하나의 건물이잖아요. 이 건물이 아파트와 같은 다세대 주택과 같은 집합 건물의 경우에도 이러한 법리를 그대로 적용을 했어요. 왜냐면 공유니까, 아파트의 대지 사용 같은 경우는 공유니까, 특히 토지와 관련해서는 대지 사용권이 있는데 그 대지 사용권에서는 구분 소유자가 공유를 해요. 그리고 이런 법리를 그대로 적용해 왔어요. 그런데 그 공유의 법리, 이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니까 예전에 어떠냐면 구분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예컨대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에 가, 을, 병, 정이 있는데 여기 구분 소유자는 가, 을밖에 없어요. 지금 병정은 없어요. 구분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병정 입장에서는 건물을 소유하지 않겠다. 구분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토지를 이용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구분 소유자 상대로 해서 공유자로서 나는 아직 토지를 못 사용하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해서 자신의 지분 비율 벌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행사했고 공유의 법리에 따라서 그걸 받아줬어요. 왜냐면 우리가 배웠던 공유가 그거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이 부당하다, 적절치 않다는 게 좀 뭔가 합당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왜 그 출발점이 합당하지 않냐? 공유잖아요. 똑같은 패턴이에요, 사실은. 단지 하나의 건물에 뭐 갑을 병이지 이것처럼 구분 소유가 되는 건 아닙니다. 아파트처럼. 그런데 뭐가 차이점이냐면, 자, 이 토지와 건물에서는 각각의 매각이 처분될 수 있는 게 원칙이에요. 토지만 따로 처분할 수 있고, 아니면 건물 처분할 수 있는 게 원칙이에요. 아니면 집합건물법은요. 집합건물법 같은 경우는 대지 사용권과 구분 소유권이 전유 부분에 대한 부분이 처분에 따른다고 해서 일체성이 있어요. 일체성. 대지, 이 전유 부분 구분 소유 목적이 되는 전유 부분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이 대지 사용권과 전유 부분의 처분은 대지 사용권은 전유 부분 처분에 따른다는 일체성이 있어요. 그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할 때는 그런 게 없어요. 일체성이 있는 거예요. 그 일체성에 포인트를 두고 과거의 공유 법리를, 그 법리를 바꾸는 거예요. 그게 합당하다는 겁니다. 왜냐면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것은 이런 일체성 개념이 없어요. 단지, 그리고 만약에 이 건물 소유를 위한 권리가 있으면 주정물 이론, 지금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 처분에 따른다는 그 규정에 의해서 함께 가는 건 맞아요. 근데 일체성은 아니에요. 왜요? 임의 규정이잖아요.
별도로 처분이 가능해요. 즉 건물 소유권과 이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임차권이 있다 하더라도 임차권이 처분이 따르지 않는 건물 소유권의 매각도 가능해요.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하지만 일체성은 그걸 허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차이점에 포인트를 두고 우리가 알고 있던 이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바꾼 겁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이에요. 그 실무에서는 정말 중요해요. 과거에 그 부당이득에 관한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구분 소유자가 아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분들이 대부분은 관리를 않기 때문에 세금 체납을 위해서 공매 절차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 지분을 살 이유가 없어요. 근데 사는 이유는 그렇기 때문에 값어치가 가격이 계속 하락해요. 사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 구분 소유자 상대로 해서 부당이득에 관한 청구를 목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에서 이런 게 요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런 어떤 사회적인 현상을 좀 반영한 겁니다. 아, 이거는 좀 합당치 않다. 근데 법들을 바꾸려면 어떻게 한다? 이유가 있었는데 바로 이 일체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강행 규정이에요, 이거는요.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판례 내용을 한번 보겠는데, 자,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으므로 공유 토지의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면서 사용 수익하는 공유자는 그가 보유한 공유 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다른 공유자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 이게 배웠던 내용이에요. 민법상 공유분에 관한 일반 법리였어요. 근데 이 내용이 집합 건물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됐어요. 그래서 구분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즉 아파트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아니면 다세대주택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토지의 공유자인 경우에도 살고 있는 사람, 소유자한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를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법리에 따라 인정을 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게 사회적 이슈가 됐고요. 또 정상의 일반인의 평균적 관점에 봤을 때는 과연 타당할지 의문이 된 거예요. 그래서 판례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그런데 이제 달리 본 겁니다.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의 집합 건물의 경우는 달리 취급해야 한다. 그 얘기를 쓰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일반 건물에서 보통의 경우에서는 어떤 얘기냐면, 자,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요. 그러면 뭐가 있죠? 건물 소유자에게는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게 물권일 수도 있고요. 지상권, 전세권 같은, 아니면 임차권 같은 채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보통의 경우는 건물 소유권과 임차권 주된 권리, 종된 권리이기 때문에 주된 권리의 처분에 따르는 게 원칙이지만 임의 규정이에요. 그 얘기는 뭐죠? 주된 권리인 토지, 건물 소유권과 종된 권리인 토지의 사용권을 분리해서 처분할 수 있어요. 제가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쓴 거예요. 일반 건물에서 대지를 사용 수익할 권한이 건물의 소유권과 별개로 존재하는 것과 달리 그 얘기인 겁니다.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리지 않을 때 토지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별개로 따로 처분할 수 있는 경우,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달리 집합 건물의 경우에는 대지 사용권이 대지 지분이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전유 부분에 종속되어 일체화되어 있는가. 왜냐하면 집합 건물법 보면 일체성이 있지 않습니까? 규약 또는 공정주소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대지 사용권 처분할 수 있다. 이게 뭐냐? 일체성이에요. 이게 통상의 공유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일체화됐기 때문에 집합 건물 대지의 공유 관계에서는 이와 같은 민법상 공유분에 관한 일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됐었다는 겁니다. 이는 공유자들, 대지 공유자들 중 구분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있더라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바꾼 겁니다. 어떻게 바꿨냐, 결론은. 과거에는 이제 옛날 법리에 따라, 공유법리에 따라서, 일반 법리에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는데, 이제는 그게 못하는 겁니다. 그 바뀐 이유가 뭐냐? 집합 건물에는 일체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법에 써있어. 법에 명시돼 있잖아요. 명시돼 있거든요. 이러한 규약 또는 공정수와 달리 정하지 않은 한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다. 근데 민법의 규정 그런 게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떤 경우냐? 이런 경우입니다. 전유 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적정한 대지 지분을 가진 구분 소유자는 누구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전유 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적정 대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구분 소유자는 그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가지므로 구분 소유자인 대지 공유자는 적정 대지 지분을 가진 구분 소유자 상대로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법리를 바꿨는데
구분 소유자가 적정 지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대지 지분을.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부당이다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이 표현이 나냐면 적절한 선에서 대지 공유자와 구분 소유자가 아닌 대지 공유자와 그 다음에 구분 소유자 이익을 형량을 맞춘 거예요. 구분 소유자가 대지 지분이 없으면 대지 지분을 빨리 취득하게 만드는 겁니다. 적정한 대지 지분이 없으면 여전히 그 사람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자신의 점유분 면제표에서 적정한 대지 지분을 갖고 있으면 못하게 만든 겁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적정한 대지 지분을 가진 사람에게 못한 겁니다. 따라서 적정한 대지 지분이 없는 사람, 아예 대지 지분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여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특징이 그 내용. 자,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문제를. 구분 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는 어차피 이제 처음 나오는 질문이기 때문에 판례 내용을 크게 바꾸지는 않을 겁니다. 없다나 있다 그 정도에 바꿀 겁니다. 대지 공유자는 그 대지 공유 지분권에 기초하여 적정 대지 지분을 가진 구분 소유자 상대에서는 대지 사용 수에 따른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물을 겁니다. 아니면 있다 없다 있다로 나오거나 이렇게 물을 겁니다. 요거 중요하니까요. 자, 이 전원 합의체 판결은 구분 소유자는 적정 대지 지분을 가졌는지를 여부를 불문하고 구분 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에게 민법상 공유권의 일반 법리에 따라 전유분 면접에 따른 차임상의 부당에 반한 의무를 부담하는 취지로 판단한 종전 판결들을 변경한 거다.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경매 실무에 들어가면 이 조항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 구분 소유자가 아닌 단순히 대지 사용권 지분을 이제 취득한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사회의 그 현상을 반영하기 때문에 정말 의미 있습니다. 실무가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한 판결입니다. 자, 그래서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77번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공사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도 조문배가 그렇지 않다.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나 준 소비대차 계약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2번 청산금을 지급할 필요 없이 청산 절차가 종료한 경우 그때부터 담보 목적물의 과실수취권은 채권자에게 기속한다. 잘 알아두십시오. 일반 목적으로 담보 목적으로 가등기를 경영했어요. 예컨대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그럼 교환가치만 파악하는 거예요. 그럼 사용수익권은 누구한테 있죠? 설정자가 있어요. 설정자 있기 때문에 과실수취권 누구한테 있다? 설정자에게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저당권자는 사용수익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억나죠? 압류 전에는 저당권의 경매 개시 결정, 즉 압류 이전에 생기는 과실수취권은 저당권 설정자이기 때문에 그 과실에 대해서는 저당권 효력을 미치지 못하지만 법이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외조항을 뒀죠. 어떤 경우? 압류 효력 발생 이후, 즉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후에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는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걸로 했습니다. 그게 출발점은 저당권은 교환가치를 파는 거다. 마찬가지로 가등기 담보도 뭐죠? 담보권이에요. 담보권 때문에 교환가치만 파악하는 겁니다. 따라서 과실의 수취권은 가등기 담보권 설정자에게 있어요. 하지만 어떤 경우 청산금을 지급할 필요 없이 청산 절차가 종료한 경우 이 경우에는 가등기 담보권자가 본등기를 청구하는 경우예요. 그 경우에는 형평의 강령상 누구한테? 채권자에게 수취권을 줘야지 그 경우에도 여전히 채무자에 주는 것은 타당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좀 판례입니다. 잘 기억을 해주십시오. 가등기 담보의 채무자는 기속 정산과 처분 정산 중 하나 선택할 수 있다? 아니다. 가등기 담보법에서 인정하는 것은 뭐다? 기속 정산이지 처분 청산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등기 담보법상 처분 청산 방법은 허용되는. 처분 청산이 뭐냐면 매각해서 그 대금을 가져가는 겁니다. 4번 가등기 담보의 채무자의 채무 변제와 가등기 말소는 동시인 관계다. 자, 저당권을 보고 저당권은 먼저 변제가 선인 의무입니다. 변제를 해야만 설정자가 채무자 변제를 해야만이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그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저당권 생각하시면 됩니다. 5번 담보 가등기 후에 저당권자는 청산 기간 내라도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의 도래 전에는 경매 청구할 수 없다? 아니다. 중요하죠. 자, 후순위 가등기 후의 저당권자는 뭐죠? 후순위 권리자예요. 후순위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청산 기간 내라면 피담보 채권을 변제에게 도래하기 전에라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자, 잠깐만요. 예. 78번
2015년 갑은 병의 X토지를 취득하고자 친구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을에게 매수자금을 주었다. 항상 명의신탁이 나오면 그 유형을 파악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근데 매수자금을 주었다 하게 되면 보통의 경우는 계약명의신탁입니다. 갑과의 약정대로 누가? 을은 수탁자는 명의신탁 사실을 모르는 병으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자기 명의제거, 즉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은 아니죠. 왜냐하면 양자간이 되려면 신탁자가 소유권자야 돼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중간생략형 아니면 계약명의신탁이에요. 3자간이나 3자간 아니면 계약명의신인데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나 계약명의신탁의 구분은 어디죠? 계약 당사자가 누구냐죠. 계약 당사자가 매수인이면 수탁자가 매수인이면 그건 계약명의신탁이고 신탁자가 매수인이고 단지 수탁자 앞으로 등기만 넘겨준 경우면 3자간이라는 거. 자, 이거는 수탁자가 계약의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약 명의신탁인 거죠. 체결하고 등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다. 이거는 매도인이 선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딱 떠오르죠. 매도인이 선이고 계약 명의신탁이면 뭐죠? 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지만 그 등기는 유효하기 때문에 수탁자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게 나옵니다. 계약 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인 경우에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지만 등기는 효력이 있다. 그게 뜹니다. 그 등기 효력이 있다면 완전한 소유권 취득하는 겁니다. 수탁자가. 따라서 수탁자가 소유자 주에서 처분하는 것은 당연히 유효한 겁니다. 그걸 떠올리셔야 합니다. 이게 상관이 없더라도 반드시 항상 떠올리셔야 합니다. 그 개념을. X토지의 소유자는 병이다. 수탁자. 바로 나오네요. 왜냐면 매도인이 선이기 때문에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자, 보게 되면 병, 수탁자, 을, 이게 매수인이에요. 그리고 수탁자예요. 그리고 갑이 신탁자예요. 약정은,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지만 이 사람 명의의 등기는 효력이 있다. 왜냐하면 이 사람 선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거예요. 하자가 없어요. 그 얘기를 묻는 겁니다. X토지 소유자는 병이다. 아, 틀렸죠? 제가 지금 이거 매도인이 아닙니다. 이거는 얘기는 수탁자 명의 등기가 무효여만이 병이 승계죠. 악인 경우 마찬가지죠. 악인 경우에는 을의 등기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외형상 등기부상 을이 소유자 하더라도 법률상 소유는 병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선이기 때문에 병이 선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소유권 취득한다. 제가 수탁자 잘못 봤죠? 이 사람이 지금 매도인이다. 아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헷갈리죠? 그러니까 매도인 잘 쓰셔야 합니다. 매도인이다. 아니다. X다. 누가 소유자다? 을이다. 자, 갑이 을과의 관계에서 소유권을 가지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자, 소유권을 가지는 것을 전제로요. 이 얘기는 뭐죠?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하다는 전제예요. 명의신탁 약정이 뭐예요? 대내적으로는 신탁자의 소유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 쓴 거예요. 그럼 감을 잡죠.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인데 명의신탁 약정 무효를 유효로 만드는 것도 무효다. 크게 하십시오. 명의신탁 약정 무효다. 그런데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계약도 무효다. 그걸 묻는 겁니다. 갑이 을과의 관계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이것은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하는 것을 전제로 하다. 그런 경우에도 그런 약정은 유효한 게 아니라 무효다. 좀 어려운 질문인데 그렇게 해주죠. 왜냐하면 사실상 새로운 약정이지만 그거는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인트 뭐냐면 소유권을 가지는 것 전제 이것은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을 유효물 전제로 해서 다시 새로운 약정을 체결한 겁니다. 그러니까 명의신탁 약정을 무효로 하는 약정은 무효다. 그렇게 해주죠. 명의신탁 약정을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을 유효로 하는 약정은 무효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전제로의 장차 X토지 처분 대가를 을이 갑에게 지급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그래서 포인트는 소유권을 가진 것. 이거는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비교할 게 뭐냐면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약정은 유효하다. 반면에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새로운 약정은 유효하다.
기억해 주십시오. 정리를 하게 되면 간혹 나오게 됐습니다.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약정은 무효다. 반면에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새로운 약정은 유효하다. 이렇게 했죠. 유효, 무효, 무효, 유효.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세한 설명은 이렇게 이제 이 정도 기술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3번. 갑과 을미, 갑의 친구 정 사이의 새로운 명의신탁 약정. 자, 포인트는 이겁니다. 자, 병, 을, 신탁자 갑이 있어요. 이 사람이 병이 매도인 선이기 때문에 완전한 소유권자예요. 근데 을에서 정에게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그런데 소유권이 넘어간 사정을 보니까 어떻게 넘어갔냐면 이거예요. 갑과 을 그리고 갑의 친구 정 사이의 새로운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을이 다시 갑이 지정한 정에게 등기를 했어요. 이전 등기를 해주는데 이전 등기의 원인이 뭐였다? 새로운 명의신탁 약정이란 거예요. 을이 완벽한 완전한 소유자인 거 맞아요. 그래서 매매를 했으면 이 사람이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완전한 소유권이야. 그런데 을에서 정에게 넘어간 이유가 새로운 명의신탁 약정이에요. 그러한 경우에는 명의신탁 부동산 신명법에 따라 약정 무효 등기는 효력이 없다. 그 원칙이 적용된 겁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새로운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다시 갑이 지정한 정에게 해준 경우에는 정은 소유권 취득한 게 아니라 원칙에 따라 약정의 효력도 없고 그 다음에 등기도 효력이 없다. 원칙대로 가는 겁니다. 양자 간의 등기 명의신탁을 전제로 해서 부동산 신명법이 적용된 겁니다. 이것도 좀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만약 을이 갑의 아들이라면 유효하다? 아니죠. 배우자인 경우겠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있죠. 강제집행이나 조세포탈 등 아니면 법령 회피할 목적이 없으면 배우자와 종중, 종교단체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하다. 근데 아들은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5번. 만약 을과 명의신탁 사실을 아는 병이 매매 계약에 따른 법률 효과를 직접 갑에게 기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있다면 이게 문제예요. 이것도 판례 내용이에요. 자, 계약매 3자간과 등기 명의신탁과 계약 명의 구별 기준이 뭐라고 했죠? 매수인이 매매 계약에 매수인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쵸? 근데 매매 계약에서 매수인 누구인지 뭐냐? 그 얘기는 좀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매매 계약에 따라 효력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 의무 관계를 누구를 주체를 누구로 보냐는 문제예요. 예컨대 매수인이 누구냐면 매매 계약에 따라 매수인이 누구냐면 구체적으로 소유권 매도인은 이제 매수인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있는데 이 소유권을 누구한테 넘겨주는 그 상대방이 매수인인 거예요. 권리 의무의 주체가 누군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 효과를 직접 갑에게 기소시키는 얘기는 누구를 매수인으로 볼지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매수인을 누구로 볼지. 우리가 매수인을 누구로 볼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는데 그 표현을 달리 표현하게 되면 그 법률 효과를 누구한테 기속시키냐 문제로 바꿨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매수인 누구로 본다는 얘기는 결국은 그 법률 효과, 매매 계약에 대한 효과를 누구한테 줄지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그 표현을 달리 표현한 겁니다. 근데 뭐라고 썼습니까? 법률 효과를 비록 계약서에는 수탁자로 되어 있지만 그 내심의 효과는 누구다? 갑에게 하겠다. 그러한 경우에는 명의신탁은 뭐다? 양자간이 계약 명의신탁이 아니라 3자간 본다는 겁니다. 결국은 좀 어려운 표현인데 매수인을 갑으로 겁니다. 그럼 신탁자가 갑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아, 법률 효과를 갑에게 내면 매수인을 갑으로 본다. 그럼 신탁자가 매수인 된다. 그럼 뭐다? 3자간이다.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어려운 표현입니다. 법률 효과를 직접 갑에게 된다. 이거는 매수인을 갑으로 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수인이 근데 매수인이 갑이다. 그러면 신탁자가 매수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3자간 등기명의신탁.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